14강이고요. 클래식의 탄생인데 클래식 장르라는 고전 음악을 오늘 간략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르네상스 이후에 바로크 시대가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교회 음악과 더불어서 점차 세속 음악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세속 음악이나 교회 음악이나 사실상 형식에 있어서는 별 큰 차이가 없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보다 연주를 위한 그러한 교향악들이 발달하면서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에는 점점 형식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는 처음에 비슷했지만 이 세속 음악에는 성악, 기악, 관현악곡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교회 음악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당시 서구 대중음악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클래식이란입니다. 이 클래식이라는 말은요,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시민 계급 중에 최상급에 속하는 제1계급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는 시민도 계급이 나뉘었는데 총 6개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고전을 뜻하는 클래식이라는 말은 이 로마의 최고 시민 계급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훌륭한 작품, 훌륭한 양식을 추켜 세우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하면요, 세대, 세기를 뛰어넘어서 이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한 모든 작품, 양식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음악사에서 클래식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17, 19세기에 작곡된 성악, 기악, 관현악곡 등을 가리킵니다. 이 클래식의 탄생 배경에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있어요. 특히 교회 음악이 중심에 있었지만 점차 세속 음악에 있어서 그 비중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기독교 자체는 서양 문화에 있어서는 아주 깊은 뿌리이기 때문에 종교적 음악 양식이 세속 음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또 우리가 바로크 시대 음악도 살펴봤지만 세속 음악의 양식이 교회 음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페라가 오라토리오, 칸타타, 그리고 오라토리오풍의 순환곡까지 그 형식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계몽주의와 더불어 서양 음악 역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음악만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들을 발전시켜 갔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클래식이라고 그냥 총칭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로 보면 바흐 그리고 핸델 시대부터 베토벤 시대까지를 고전파 음악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20세기에서는 신고전주의 음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음악 사조와 별개로 우리는 모든 고전 음악들, 훌륭한 작품들을 클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부를 시작하면서 간략히 교회 음악과 함께 발전했던 서양의 고전 음악 역사를 시대별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래식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앞선 4부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주로 바로크 시대 중심의 교회 음악이었어요. 우리가 바로크 시대부터 그 이후의 클래식 음악 흐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600년부터 1750년까지 바로크 시대였어요. 바로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교회 음악 그리고 세속 음악의 어떤 양식 차이가 별로 없었다. 둘이 비슷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20년부터 1770년까지 약 50년간의 기간을 전고전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유행한 양식은 로코코 양식이라고 불려요. 그 다음 세 번째 1770년부터 1820년까지죠. 이때 이제 유럽에서는 막 혁명이 일어날 때예요. 이 시기가 고전주의 시기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인물로 대표되는 시대고요. 자, 그 다음 낭만주의가 대두됩니다. 1820년부터 1900년까지. 그래서 슈베르트, 슈만, 쇼팽, 멘델스존 이러한 작곡가들이 활동했던 시기고요. 자, 그 다음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서 신음악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럽은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죠.
자, 그러면 바로크 이후의 시대 양식의 특징을 제가 간략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대표 작곡가들의 곡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고전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프리클래시컬이라고 하는데요. 1720년부터 1770년이에요. 1720년 하면 바흐 말기입니다. 그래서 바로크 양식이 이 로코코 양식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는 것이 전고전 시대예요. 그리고 바흐가 1750년에 죽었거든요. 그때 바로크 양식은 비로소 막을 내리고요. 로코코 양식이 지배를 하는 전고전 시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로코코라는 말은 프랑스어 로카이유에서 유래한 것으로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바로크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일그러진 진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코코는 장식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 바로크 자체는 왕실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예술이었어요. 그런데 로코코는 장식이라는 그 말처럼 한껏 꾸미고 싶은 귀족들, 새로 부상하는 부르주아들을 위한 예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바흐 곡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화려해요. 곡조가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화성들은 아주 장엄합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죠. 근데 로코코는 그러한 무게감이 없어요. 그래서 평론가들은 경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박하면서도 화려한 그러한 특징이 로코코 양식의 핵심입니다. 자, 전고전 시기는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전환기로서 여러 악파가 존재했던 시기고요. 바흐의 아들들이 바로 이 로코코 시기를 주도하는 하나의 파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소나타 형식의 작품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소나타 장르와 소나타 형식은 다르다 그랬죠. 소나타 장르는 말 그대로 소나레, 악기를 연주하는 장르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소나타 형식은 소위 ABA, 하나의 주제가 다시 수미상관 방식으로 시작과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나타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전고전 시대의 로코코 양식은 다음 시간에 음악을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전주의입니다. 고전주의는 소위 빈 고전파, 오스트리아 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엔나. 빈 고전파라고 불리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럽이 정치적으로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때예요. 대항해 시대와 더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럽 각국의 이권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죠. 뭐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봉건주의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정이 무너지고요. 이러한 이 전쟁 혁명들 자체가 유럽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던 시기예요. 하이든, 모차르트는 그 변혁기 중반에 있었고요. 베토벤은 그 끝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전고전 시기에 발전한 소나타 형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악장이라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기악곡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뭐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곡, 독주곡 등 다양한 기악곡이 탄생했고요. 이때 특징은 뭐냐면 챈발로, 그러니까 하프시코드죠. 하프시코드는 피아노랑 똑같이 생겼는데 현을 망치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뜯어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 챈발로, 하프시코드 대신에 클라비어는 이제 독일어로 피아노라는 뜻인데 피아노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해머로 현을 때리는 오늘날의 피아노의 모습이 이때부터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로 새로운 음악적 표현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협주곡이 이때부터 막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이 고전주의 음악에서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그리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멜로디 들으면 바로 이 곡 하고 아실 거예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이 피날레 마지막이죠. 알레그로 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부으시죠? 베를린 필하모니의 트럼펫 수석이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라는 이름이 붙은 협주곡인데요. 조성진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으로는 낭만주의입니다. 이 19세기 유럽은 대변혁을 맞이해요. 그전에는 산업혁명이 있었고 이 18세기에는 거대한 정치적 혁명으로 인해서 계급이 무너지고요. 자본이 권력의 중심에 부상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권력의 핵심 축은 누구냐?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르주아예요. 자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중산층 평민들도 이제는 자기 능력껏 부를 쌓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동한 낭만주의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어떤 표제 음악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표제라는 것은 또한 곡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도 이제 그 낭만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들었던 곡에 황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고전주의 음악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제를 붙이는 것이 낭만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다 개인적,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이 시기의 음악가로는 슈베르트, 슈만, 멘델스존, 쇼팽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소위 이제 후기 낭만파로 넘어가는 시기의 두 거장으로는 우리가 브람스 그리고 바그너 같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쇼팽, 멘델스존, 브람스 이 세 사람의 곡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바르샤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조성진의 연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피아노가 좀 많이 뒤에 늦게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는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멘델스존입니다. 앞서 이제 바흐를 설명할 때 제가 많이 언급했죠. 바흐라는 인물을 다시 조명받게 해준 이 후배가 바로 멘델스존이다. 멘델스존은 나중에 이제 바그너와 관련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멘델스존이 쓴 교향곡 5번에는 이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리포메이션,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맨델스존이 이제 종교 개혁일을 기념해서 만든 교향곡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악장이 바로 종교 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의 코랄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교향곡 버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좀 길어서 저희가 멜로디 나오는 부분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람스 특유의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감정 표현이 고급스럽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기 낭만주의 이후의 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00년대 이후인데요. 낭만주의 음악은요,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제 대두되었던 민족주의라는 개념과 이어지면서 민족주의 음악 혹은 국민주의 음악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러시아, 보헤미아,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등 이 유럽 곳곳에서 본인들의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신화, 민화, 그다음 민요, 전설 이런 소재를 가지고 다양하게 음악을 만들기 시작해요. 특히 이 시기에 두각을 나타냈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사실 뭐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애매한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시기, 특히 민족주의가 발현되면서 나타난 러시아의 음악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애국적입니다. 이 당시 러시아 음악가로는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여러분이 아는 왕벌의 비행 그 곡을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글라주노프, 스트라빈스키, 라흐마니노프 등이 있고요. 체코에는 스메타나, 드보르작, 그리고 노르웨이에는 그리그, 핀란드에는 시벨리우스, 그리고 영국에는 여러분이 사랑의 인사로 잘 알고 있는 엘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른 쪽에서 또 나타났던 음악의 사조는 이 미술사에서 등장했던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이 모네를 기점으로
예술계에서는 인상주의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사조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낭만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섬세하면서도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주의에서는 암시, 어떤 불명확한 그러한 느낌 등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인상주의를 표방했던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뭐 생상스, 그다음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그리고 스메타나의 몰다오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란디아는 우리 찬송가 멜로디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사는 다르지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요 멜로디 라인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메타나의 몰다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로크 양식이 바흐를 끝으로 로코코 양식의 자리를 내주었고요. 이 두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고전주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클래식의 기틀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이 고전주의 이후에 낭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이러한 다양한 파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클래식 음악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전고전 그리고 고전주의 시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